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의 끝을 사연 채널을 들으며 마무리하고 있는 40대 여성 애독자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항상 떠올리게 되는 말이 바로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말인데요. 살다 보면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될 때도 있죠. 저 역시 한 가지 선택으로 인해 제 인생이 정말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어릴 적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장사하시는 부모님이 고생고생 하시면서 저와 오빠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비린내 난다, 생선 냄새 난다 그럴 때마다 전 부모님이 생선 장사를 하신다는 게 좀 창피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한테 크게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 보면서 오빠가 절 타이르기도 했어요. 희선아, 너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우리도 없었을 거고, 지금 저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다 우리 때문이잖아. 그거 알면서 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너 그거 진짜 잘못된 거야. 친구들이 계속 나 놀린단 말이야. 나한테만 오면 생선 비린내 난다고 하고. 그런 애들 얘기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말을 왜 그렇게 신경 써? 너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그래?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판장 가서 생선 사고 그러는 게 쉬운 것 같아? 얼른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오빠가 절 호되게 혼내고 난 뒤에 전 엄마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울면서 사과라면 엄만 따뜻하게 절 안아주시며 달래주셨어요. 이렇게 전 철없이 굴 때도 있었지만 늘 오빤 든든하고 듬직한 맞이였습니다. 그런 오빤 항상 제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절 잡아주기도 했어요. 오빤 심지어 공부도 잘했는데 학교에서도 늘 우등생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 오빠가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오빠가 유학을 가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정말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오빠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죠. 그때 정말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셨어요. 오빠는 그런 부모님께 꼭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성공하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선 그동안 모아둔 돈을 싹싹 털어서 오빠를 팍팍 밀어줬어요. 미국 대학으로 유학 가는 비용을 모두 다 대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며 자리를 점점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직을 한 뒤 자리를 잡던 중 오빤 재미교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빤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시작은 결혼을 선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희선아, 오빠 결혼할 사람 있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재미교포인데 다음 달에 나 결혼하려고. 뭐? 다음 달? 뭐 그렇게 급하게. 엄마 아빠는 아셔? 오빠 여자친구 있다는 것도 모르실 텐데 그래도 여기 와서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한국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서 시간도 많지 않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네 새언니가 비행기 타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못 갈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제 결혼할 거면 시부모님한테 인사는 해야지. 그러니까 너한테 이렇게 먼저 전화한 거잖아. 네가 엄마 아빠 좀 설득해줘. 오빠 한 번만 좀 이해해줘라.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어? 네가 좀 이해해주고 엄마랑 아빠한테 잘 좀 얘기해줘. 알았지? 전이 황당한 말에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 먼 국가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무섭고 싫다는데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가 좀 서운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대로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다 싶어 전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새언니를 만나던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위기에 정말 당황을 했어요. 그때 다 같이 식당에서 만났는데 오빠 새언니가 나중에 들어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김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수지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한국말 참 잘하네요. 내가 종호 엄마고 여긴 종호 아빠. 이쪽은 종호 동생이에요. 얼른 앉아요.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눠요. 아, 엄마, 와이프가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그냥 인사만 하러 잠깐 들렀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낼 호텔 내가 예약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지내면 돼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시고요. 바빠서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쌩하니 둘이서 후딱 인사만 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희는 당연히 신혼집도 한번 가보고 할 줄 알았는데 거기 문턱도 못 넘게 아예 호텔을 예약해놨더라고요. 더욱 황당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오빤 새언니 친정에 인사를 하러 가야 된다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너무 서운했지만 누구보다 서운해하신 건 바로 엄마 아빠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빠한테 연락을 해 따지기도 했어요.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홀라당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한텐 제대로 인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한국 아니고 미국이야, 미국. 각자 가정을 알아서 각자 챙기는 거지. 한국처럼 며느리라고 내내 시부모만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인사로 안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건 예의가 아니지. 일주일 동안 그럼 우리끼리 여기 있으라고 하는 소리야? 진짜 오빠 너무한다, 너무해. 아, 알았어. 그럼 한국 가기 전에 한번 갈게. 그럼 되지? 그동안 네가 부모님 모시고 관광 좀 하고 그러면 되잖아. 정말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어떻게 오빠가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온다고 하기에 전 꾹 참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전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미국 관광도 시켜드렸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내내 밝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 오빠 부부가 호텔을 찾아왔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자 부모님은 또 금방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오빠에게 말을 했어요. 종호야, 그래도 친척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 한번 와서 인사드리는 게 어떠니? 너 결혼한다고 해서 다들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몰라. 여기까지 오긴 어렵고 너 한국에 안 온 지도 오래됐잖아. 이번엔 힘들더라도 한번 한국 들어오면서 인사하러 가자. 엄마, 한국에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그때도 말했잖아요. 와이프가 여기서 평생 살았어서 비행기 오래 타는 거 불안해한다고. 그리고 사람 앞에 두고 자꾸 한국 오라가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어머님. 전 한국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저희 친정에선 그래도 같은 미국인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집 피워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기분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인사드렸으니까 내일 잘 한국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밥만 딱 먹고 가버리는 오빠 내외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속상해 하시기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엄마랑 아빠가 정말 전 재산을 거의 오빠한테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저런 태도를 보이다니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부모님과 함께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10년 동안 오빠 내외는 딱 한 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에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관광차 온 거였어요. 열흘 정도 있으면서 딱 하루 한 끼 저희랑 밥을 먹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 여행을 하고 갔더라고요. 새언니는 그 한 번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조카를 낳았을 때부턴 연락도 잘 되지 않더군요. 겨우겨우 오빠가 영상통화를 해주면서 조카를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통화로만 잠시 만날 수 있었어요. 오빤 그 후로 3번 정도 더 한국에 왔었는데 그것도 다 자기 지인들 결혼식이나 일 때문에 온 것이었죠. 전 그런 오빠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오빠한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오빠 진짜 너무하다. 사람이 외국물 먹더니만 왜 이렇게 변했어? 그렇게 엄마 아빠 생각하던 오빠는 어디 간 거야? 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고 믿고 존경했는지 알아? 근데 오빠 요즘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희선아, 오빠도 오빠 인생이 있는 거야. 원래 인생은 각자 사는 거라고. 그리고 원래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 내가 잘 된 거 보고서 엄마 아빠가 뿌듯하면 된 거 아니야? 와, 오빠 진짜 잘났다, 잘났어.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아. 어? 한국에 아예 오지도 마. 평생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내가 엄마 아빠 모시고 챙길 테니까 오지 마. 그렇게 전 그때부터 오빠는 없다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나중엔 거의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오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오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으셨죠. 그러다 제가 30살 중반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양가 도움 없이 서로 반반 자금을 모아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절 부르시더니 결혼 자금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희선아, 엄마랑 아빠가 이거밖에 못 줘서 정말 미안하다. 더 주고 싶었는데 여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5천만 원이야. 이거라도 받아다오. 엄마, 나 돈 많이 모았어. 그리고 우리 반반 나눠서 하기로 했던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 돈 줄 필요 없어. 이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써. 아니다. 아니야. 아이, 솔직히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 다 네 오빠한테만 바쳤는데 이거라도 너한테 줘야지. 이거 안 받으면 엄마 아빠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른 받아.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내민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나중엔 살면서 엄마 아빠에게 되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엔 시부모님과 신우, 시동생, 남편 이렇게 5식구였어요. 처음엔 양가 허락도 한 번에 받고 결혼식을 할 때까진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바로 전 월급 통장을 제가 관리를 하려고 보니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그렇게 빚이 많은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거의 1억이 넘는 빚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까지 매달 70만 원씩을 주고 있었는데 결혼하고서도 그 빚을 갚아줄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당신 결혼하고서 이렇게 매달 70만 원씩 시댁에 보낼 거야? 솔직히 우리 반반씩 내서 결혼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집에 대출도 들어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보내주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 알아. 그래서 나 결혼하면 앞으로는 안 줄 거야. 나도 이제 내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야 하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미리 말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의 호언장담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었다는 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너도 들었겠지만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잖니. 우리 아들이 월급 한 350 정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달에 70만 원은 우리 빚 갖고 있었던 거 알지? 결혼했으니 너도 같이 보태서 도와줘야지. 둘이서 더 많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70만 주거라. 혼자서 70보다 둘이서면 부담 없지 않겠어? 어머님, 어떡하죠? 저희도 마음은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죠. 근데 지금 신혼집도 대출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매달 내는 돈도 커지고 앞으로 아이도 낳고 키우려면 조금씩이라도 모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한 달에 70만 원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빚은 어쩌고? 어머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나라에서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채무 탕감해주고 그런 제도도 있던데 그런 거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거 못해, 얘. 이거 다 개인 빚인데 못한다니까. 니들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갚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결혼하고서 제가 통장 관리하기로 했어요. 너무 부담이라 안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솔직히 전 냉정하게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벌이도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대출도 있는 와중에 매달 시댁에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시모는 제가 남편을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모는 절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난리가 아니었죠. 하루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양가에 홍삼 선물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니 묻더라고요. 집에 홍삼 세트가 왔던데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니? 너희 집엔 그럼 뭐 보냈니? 저번에 어머님이 드시던 홍삼 다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같이 드시라고 넉넉하게 세트로 주문해서 보냈어요. 저희 집에도 같은 걸로 보내드렸고요. 뭐? 친정에 같은 걸 보내? 너 여잔 시집 오면 시댁 사람인 거 모르니? 아무리 그래도 시댁 친정을 똑같이 대하면 어떡해? 우리 집에 홍삼을 더 큰 걸로 보내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왜 똑같이 줘?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양가 부모가 다 똑같지 요즘 시대에 시댁 친정 구분하는 게 어디 있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시모는 더 기가 찬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너 왜 말 안 하니? 너도 생각해보니까 아차 싶지? 그래, 결혼하면 여잔 시댁 식구가 되는 거야. 출가 외에 몰라? 다른 곳보다 시댁을 더 잘 챙겨야지. 너 이러다가 시댁 식구들한테 미움 삼아 어쩌려고 그래? 내가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시댁 친정 누가 더 먼저고 나중이고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저번에 어머님 형님이 시댁에서 자꾸 부려먹는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시댁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서 그러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하여튼 간에 앞으로 너 시댁에 잘하라고 말하는 거야. 시모의 이런 어이없는 행패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 때였어요. 그동안 결혼하고서 사실 매 명절 때마다 시댁에 먼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남편에게 친정에 먼저 가자고 미리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전화기에 불이 난 듯 전화가 오더라고요. 발신자는 바로 시모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귀가 터질 정도로 소리를 치셨어요. 예, 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감히 네 친정에 먼저 가?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순서가. 너 명절 음식 하기 싫어서 지금 그러는 거니? 지금 나보고 엿 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어머님, 지금 저희 아빠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요.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먼저 왔어요. 그리고 시댁에 먼저 가든 친정에 먼저 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저 시댁에 매번 먼저 갔잖아요. 뭐? 내가 늘 말했지? 항상 시댁이 먼저야 한다고. 그런데 네가 우리 집안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어? 그래서 내가 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아주 건방지고 개념 없고 간사한 것 같으니라고. 시댁을 우습게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너 앞으로 두고 볼 거야. 이번 명절 오지도 말어. 그렇게 끊어버린 전화를 붙들고 전 부들부들 분노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그 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짜고짜 전화와서 소리를 칠 수가 있나요? 하물며 그냥 왔던 것도 아니고 사돈 댁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쩜 저렇게 화를 낼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전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저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너 진짜 안 오냐?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안 와? 아니, 어머님이 오지 말라면서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라고 해서 어머니 말 듣고 안 간 거잖아요. 어휴, 넌 말귀도 진짜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 진짜 오지 말라는 거니? 오라는 뜻이잖아, 오라는 뜻. 어머님, 그럼 어제 저한테 욕하신 거 사과하시면 제가 갈게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먼저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아빠가 몸이 안 좋으시고 엄마도 아프셔서 어제 찾아뵌 거잖아요. 사과? 나 사과 절대 못한다. 안 해. 넌 나한테 욕 먹어도 싸. 그깟 일로 내가 왜 사과를 하니? 그래요? 그럼 저도 앞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결국 그때는 남편 혼자 시댁에 갔어요. 그날을 시작으로 시모는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반 동안은 일을 하다가 연년생 출산을 하면서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턴 정말 돈 쓰는 것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즘엔 인터넷으로 옷을 사면 최저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티 하나를 사더라도 전 10,000원 이상은 절대 넘지 않고 양말도 500원, 1,000원 이렇게 자판에서 덤핑으로 파는 걸 사다가 신었었는데 정말 뭐 하나라도 바뀌면 아주 쥐잡듯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또 시모가 저한테 옷이 바뀌었니 어쨌느니 또 물어보더군요. 이해, 너 가방 새로 샀니? 딱 보니까 백화점에서 산 것 같은데 너 그렇게 우리 아들도 낭비하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저 요즘 백화점 문턱도 넘어본 적 없고요. 어머님 애들 키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애 안 키워보셨어요? 제 가방 백화점 거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싸게 산 거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절 싫어하시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니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새 가방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놀고 먹어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요? 어머님도 애 키워봤으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그 마음을 알아주셔야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나, 너 두고 봐. 내가 통장 다 살펴볼 거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너 두고 봐. 시모는 정말 막무가내로 절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가 죽거나 그러지 않으니 점점 더 막말을 퍼부으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턴 남편이 갑자기 월급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보기도 했죠. 당신 왜 월급을 안 보내줘? 통장 관리 내가 하기로 했는데 안 보내주면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 당신이 어떻게 내 월급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도대체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 거야? 가계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몰래 친정에 돈 빼들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하냐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매달 저축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가정주부들 다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뒤로는 다 친정으로 돈 빼돌린다더라.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못 믿겠어. 앞으로 월급 관리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정말 그 말에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싶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딱 쓸 만큼만 카드로 쓰라며 주고 월급은 본인이 관리하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는 제가 돈을 안 벌고 있으니 정말 놀고 먹는 그런 백수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밥을 먹는데 반찬 투정을 하더니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와, 당신 진짜 집에서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살아. 반찬이 이게 뭐야? 밖에서 일하는 남편 위해서 적어도 구첩반상은 아니더라도 반찬 5개는 해놓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 편안하네, 편안해. 당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애들이 무슨 10살이야, 11살이야? 이제야 돌 갓 지난 애 키우고 있는데 내가 힘든 건 안 보여? 그래도 당신 저녁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이려고 틈틈이 반찬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참나, 나 진짜 억울해서 원. 난 일하는데 당신은 맨날 집구석에만 붙어 있어가지고 놀고 있잖아. 나 진짜 내가 애 보고 싶다. 내가 애 보고 싶어.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애 엄마들 맨날 남편 돈으로 커피 마시러 나가고 펑펑 써재끼면서 산다던데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낮엔 애들 그냥 놔두고 자다가 저녁 돼서 부랴부랴 밥 챙기는 척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당신이 해봐. 어? 내가 그렇게 여유 부리면서 사는 것 같으면 진짜 당신이 해보라고.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쉬운가? 도대체 남편이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길래 저러는가 했는데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하는 걸 들어보니 다 시모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또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돈을 안 맡기고 필요한 돈만 딱 카드에 넣어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전 혹시나 싶어 남편 통장을 가지고 ATM기에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고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시모에게 한 달에 70만 원씩 남편은 꼬박꼬박 돈을 주고 있었고 그 밖에도 10만 원, 30만 원 이체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달에 140만 원, 150만 원씩을 시모 이름으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전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왜 매달 시댁에 돈을 보내고 있어? 당신이 알아서 돈 관리한다고 그러더니만 이러려고 당신이 돈 관리한다고 한 거야? 내 맘이지. 나 혼자 빡세게 일하고 있는데 내 맘대로 내 돈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도 나가서 일하던가. 집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돈까지 당신 마음대로 쓰려고? 내 돈에 당신이 뭐라고 할 자격이 어디 있어? 뭐?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미리 얘기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써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뭘 그런 것까지 얘기해? 아, 내가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그렇게 절 백수로 생각하던 남편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ATM 기기 사건 3개월 뒤에 남편은 뜬금없이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렇게 저한테 집에서 놀고 먹어 좋겠다며 부러워하던 남편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서 저보고 취업을 하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여보, 나 일 그만뒀어.
이제부터 내가 가정주부 할 테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일하고 돈 벌어. 그렇게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돈 벌고 알아서 써.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일을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당장 어디서 일 구하라고. 왜? 당신 나 그렇게 일하고 버는 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당신이 관리하면서 써제끼고 그랬잖아. 나도 한번 그래 보려고. 내가 애들 알아서 잘 돌볼 테니까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 한번 바꿔서 생활해보자. 전 너무나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제가 집에서 띵가띵가 논다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애들 나이가 2살, 3살이었는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애들 그때 돌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걸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퇴근할 때쯤 싹 청소도 다 해놓고 집안일 미루지 않고 싹 해놓으니 그게 쉬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며 전 바로 취업을 했어요. 역시나 가정주부가 된 남편은 하루하루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연년생 2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 하는 게 어디 쉽나요? 애들 밥도 챙겨줘야 하지. 그러면 설거지도 계속 쌓이지. 거기다가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장난감을 쏟아놓으니 그것도 정리해야 되지. 또 저녁에는 저녁상까지 차려야 하고 애들 빨래도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만에 산더미가 되거든요. 그걸 전에 애들 안고 업으며 싹 다 했는데 남편은 하루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정리도 안 된 주방을 매번 봐야 했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왜 안 해놨어? 뭐야, 밥도 아직 안 해놓은 거야? 우리 저녁은 어떻게 먹으라고? 아휴, 그냥 오늘은 시켜 먹자.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까? 애들 먹을 것도 같이 그냥 시키자. 뭘 시켜? 시켜 먹는 게 돈 한두 푼도 아니고. 어제도 당신 저녁 그냥 시켜 먹자고 해서 시켜 먹었잖아. 오늘은 집에서 밥 해 먹어야지. 빨래는 왜 또 안 해놨어? 오늘 낮에 둘째가 이불에 실수해서 그거 세탁하느라고 못했어. 당신이 그럼 설거지 좀 해줘. 내가 빨래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나 이제 막 왔잖아. 난 좀 씻어야지. 당신이 해. 집에서 놀면서 이것도 안 하고 뭐 했어? 제가 이 말을 하자 남편 얼굴은 정말 꾸깃꾸깃 찡그려졌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놀고 먹는다며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들으니 그게 진짜 기분 나쁜 말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로부터 6개월 뒤 결국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다시 본인이 취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한테 그렇게 백수 취급을 하더니 6개월도 못 가서 못하겠다고 하다니요. 그래서 전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금 일을 그만둬? 이제야 겨우 적응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내가 그만두면 누가 돈 벌어? 지금 취업 시장 장난 아니야. 당신 이력서 넣어도 바로 오라고 하는 곳 없을걸? 나 애들 못 보겠어. 진짜 힘들어. 애 둘이나 보면서 집안 살림까지 하려고 하니까 다 못하겠어서 그래. 그냥 나 밖에서 일할게. 참, 나보고는 언제 논다면서. 당신은 지금 편한 거지. 그래도 애들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얼마나 편해? 애들 어릴 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키웠어. 당신 애들 앞뒤로 엎어서 재워봤어? 앞뒤로 엎고 병원 가봤어? 그것도 안 해봤잖아. 약한 척 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봐. 진짜 사람이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울상을 치으며 제발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뭐 그것도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남편은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 전에 다니던 회사도 좀 탄탄한 기업이긴 했거든요. 지역 내에서도 월급이 웬만큼 잘 나오는 곳이었고 복지도 좋았는데 그런 곳을 다니다가 그보다 좋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하니 성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후회를 할 거면서
그 좋은 곳을 왜 그만뒀는지, 고생하는 아내가 논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만뒀다는 게 남편한테 너무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무심했어요. 친정엄마 아빠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보통 우리 부재중 전화가 있으면 다시 전화를 걸잖아요. 남편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 엄마가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전화했다던데 당신 전화 안 받았어? 엄마가 여러 번 했다던데 당신 다시 전화도 안 했다고 하는데 왜 전화를 안 해? 꼭 해야 돼? 아니, 바쁘면 못할 수 있지. 저는 남편의 이 한마디에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점점 마음이 돌아서는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갔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제 마음이 돌아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통장을 관리할 때 돈을 모아둔 게 있었거든요. 결혼 4년 차부턴 남편이 통장 관리한다고 했으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확인했는데 글쎄 4,500만 원이 홀라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돈은 바로 시댁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전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우리 저축하는 통장에 있던 돈 시댁에 보냈어? 그 돈을 다 보내면 어떡해? 에이, 미쳤어 진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아, 그게 여보, 사실은 엄마가 개인 빚이 있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게 지금 4,500 정도 남았는데 엊그제가 다 갚기로 약속한 날짜라고 하더라고. 엄마가 와서 울면서 그거 갚아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길래 그 돈 빌려준 거야. 그 사람들 엄마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얼마나 난리쳤는지 엄마가 나한테 부탁하더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요즘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 하길래 빌려줬어. 뭐? 빌려줘? 지금 그게 말이야? 그 돈이 네 돈만 들어있어?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어차피 당신한테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지. 어차피 그 돈 엄마한테 나중에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정말 제 마음이 한순간에 차가워지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다 저희 친정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계단 청소를 하시던 엄마가 물기가 젖은 계단에서 그만 넘어져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전화였죠. 전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엄만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고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그 2주 입원을 하는 동안 남편이란 인간은 단 한 번도 문병을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애들을 봐야 하니 못 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안고 업고 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갈 생각도 안 하는 걸 보고선 완전 제 마음이 확 다치더군요. 그렇게 2주간 엄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도 해드리고 퇴원을 하실 땐 제가 병원비 하시라고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그건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퇴원하는 날 집에 돌아온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장모님 퇴원하는 날 아니야? 병원비는 어떻게 했대? 아, 내가 엄마한테 200만 원 보내드렸어. 뭐? 200만 원? 당신 미쳤어? 200만 원을 왜 드려? 보험 나올 거 아니야, 보험. 그걸로 내면 되지 병원비를 왜 주는데? 당신 그 200만 원이 장난이야? 왜? 너는 네 집안 빚 갚아도 되고 난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돼? 아이, 그건 그거고. 그리고 그건 우리 엄마가 갚는다고 했잖아. 아이, 진짜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돈을 못 맡겼던 거야. 우리 통장 거의 빵꾸나게 생겼는데 200만 원을 드려? 에이, 당신 당장 옷 입어.
무슨 옷을 입어? 어디 가게? 어딜 가긴 어딜 가. 당신 친정 가야지. 얼른 갈 준비해. 그때 진짜 누가 머리를 딱 하고 때린 것처럼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가자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 돈을 다시 받으러 가자는 말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 후회 안 하겠어? 내가 뭘 후회해? 아, 됐으니까 얼른 옷 입어. 누구 때문에 우리 통장이 빵꾸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전 남편과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엄마 아빠에게 남편과 집으로 가고 있다며 문자를 했어요. 대문 앞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받을래? 내가 받을까? 빨리 말해. 당신 못 받겠으면 내가 가서 얘기하고. 당신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어? 당신 정말 후회 안 하지? 후회는 무슨. 야, 가족끼리 이런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런 식으로 친정에 다 퍼다 주면 우리 살림 거덜난다고. 그렇게 대문 앞에서 티격거리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 앞엔 친정 아빠가 서 있었어요. 아빠 손에는 물이 가득 든 바가지가 들려 있었고요. 그러더니만 아빤 그 물을 갑자기 남편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이 못난 놈. 내가 살다 살다 너같이 못난 놈은 처음 본다. 처음 봐. 장모 병원비 200만 원 줬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아, 아버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날도 추운데 이렇게 찬물을 저한테 끼얹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너 정신 차리라고 물 좀 끼얹었다. 제발 정신 차려 이놈아. 제발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래? 하다 하다 못해 장모한테까지 돈 뜯어내려고 여기까지 찾아와? 너희들 신혼집 얻을 때 5천만 원 우리가 도와준 거 알지? 그런데 고작 그 돈 200만 원이 아깝더냐? 아이고 찌질하다 찌질해. 아버님, 그렇다고 물을 이렇게 퍼부으시면 어떡해요? 저 드라이까지 다 했는데. 그 와중에 머리 걱정하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그 뒤통수를 바로 휘어갈기고 싶었어요. 그때 엄마가 남편을 향해 엄청난 분노로 소리를 치셨어요. 니까짓게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해? 돈 때문에 너한테 물을 퍼부었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았다. 아들이면 중간에서 중재하고 아내부터 챙길 생각을 해야지. 자기 엄마하고 꿍짝꿍짝 이간질이나 시키고 말이야. 정말 찌질해도 너같이 찌질한 사람이 어딨어? 아니 어머님, 서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끝까지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저더러 또 남편이 가자고 한다고 200만 원 받으러 쪼르르 친정에 갔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 그것보다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 앞에서 이혼 선언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부모님께 문자도 보냈던 거였고요. 아빠, 그만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안 그래도 변호사랑 다 알아봤고 선임도 했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너 못 들었니? 우리 아빠도 너 찌질하다고 하잖아. 나도 너 정말 찌질하거든? 우리 애들한테 그런 아빠 필요 없고 나도 너같이 찌질한 남편 필요 없어. 우리 아빠도 엄마도 그런 사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넌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아웃. 뭐?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너 찾기 있지? 그거 내놔. 차도 내 차잖아. 너 갈 땐 버스 타고 가고 잘 가고 여기서 꺼져. 전 그렇게 엄마 아빠를 모시고 차에 있던 애들을 데리고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선 춥다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며 남편이 한참을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래도 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에 전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저 오래전부터 변호사 알아보고 있었어요.
증거도 수집했고, 근데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앞에서 말을 해야 이 사람도 확실히 알 것 같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 대한민국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다지만 왜 하필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여보, 얘도 그런 놈인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인상 좋고 착해 보이더니만 이렇게 찌질한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뭐. 걱정하지 마. 이혼하면 집으로 들어와. 우리 손주들은 나랑 네 아빠가 봐줄 테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너 이혼하는 거 이 엄만 찬성이다. 찬성. 그렇게 부모님은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차? 저기요. 말 참 저렴하게 하시네. 뭘 차요? 무슨 축구공이에요? 거기 아드님 축구공보다 훨씬 못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우리 공동 통장에서 4,500만 원 어머님 빚 갚느라 가지고 와서 쓴 거. 그래 맞아. 그래서 뭐 어쩔래? 그 돈 쓴 거 아시고 계시라고요. 나중에 딴 말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난리통에 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선 제 손을 들어줬어요. 양육권은 저한테 오게 되었고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땐 시모에게 빌려준 돈이 남편 재산 분할 금액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그렇게 전 깔끔하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 나중에 이혼하면 후회해가지고 미안해하고 빈다고 그러던데 제 남편도 똑같더라고요. 이혼하고서 전 남편 전화는 안 받고 양육비 때문에 문자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문자로 애걸복걸 연락이 온 적도 있습니다. 여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너무 찌질하게 굴었지? 나 우리 애들이 너무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어서 맨날 술만 마셔. 나 지금 정말 후회돼. 나 다시 일하면 당신한테 월급 통장 다 맡길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주라. 남편한테 그동안 그렇게 말할 땐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야, 이 찌질아. 넌 끝까지 찌질하구나. 야, 너랑 나랑 이미 끝났어. 기차 떠났는데 어떻게 기차를 잡니? 더 이상 찌질하게 굴지 말고 애들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리고 질질 짤 거면 네 엄마한테나 가서 질질 짜. 참 한심하다 한심해. 앞으로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마. 아마 제 문자를 받고 충격 좀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전 지금 부모님과 다시 합가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애들이 얼마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도 저희 애들을 너무 잘 봐주시고 덕분에 전 편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있어요.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한 번은 너무 죄송해서 부모님께 죄송하다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힘들지 않아? 우리 애들 아직 어려서 손도 많이 가고 힘들지. 힘들긴. 우리 딸이 맨날 용돈도 주는데 손주들 보면서 요즘 살만 난다. 살만 나. 안 그래도 너희 아빠랑 둘이 있을 땐 얼마나 심심하고 적적했는데 요즘 너랑 손주들 오고 나서 집이 아주 밝아져서 좋다. 그럼 다행이고 엄마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젠 저에게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 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혼을 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아직까진 전 남편이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있긴 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백수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전 남편이 인간답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 시모는 지금도 아들 아침, 점심, 저녁 차려주느라 매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하더니 정말 말년에 아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고생하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사돈의 팔촌도 다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며느리가 됐든 사이가 됐든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서 평생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맞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